네, 역시 오늘도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부유세, 유럽에서는 많이들 있어 왔고 이 개념은 다들 아실 거고요. 진정한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 없는 복지란 말장난이다. 여기까지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의 재분배, 올바른 정의로운 분배 차원에서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좀 더 세금을 더 내는 이런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면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그 반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부유세를 좀 알아보고 우리는 어떤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세계 한 20위권 이내 경제 대국들 중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네. 늘 1위 아니면 2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한 사람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상이 심각한데 소득 불균형이 이제 심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야 부유세 올리자, 이거 그 지난번 대선에서 그 샌더스 예. 그 이후론가요? 아무튼 최근에 다시 미국에서 일고 있는 부유세 논쟁, 네. 또는 도입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것 정리 좀. 그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이미 샌더스라고 하는 그 진보죠. 원래는 민주당이 아니었는데 민주당에 이제 대선에 합류를 해가지고 네. 아주 돌풍을 일으켰던 그 소위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세력 인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 샌더스가 주장했던 것들도 뭐 예를 들자면 상속 재산이 350만 달러면은 45%의 상속세를 물리겠다. 그리고 뭐 1억이면 더 큰 77% 물리겠다. 이제 이런 그 공약을 1억 달러? 달러죠. 달러. 그 1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억 1,200억 원?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근데 한 77% 물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속세의 경우고, 근데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는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하는 여성 정치인, 거물 정치인이죠. 사실 학자이기도 하면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진보 주자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대표적인 진보 주자인데, 우리 언론에서도 트럼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숙명의 적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는데. 그 대선에 이번에 나오겠다, 차기 대선 나오겠다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반색을 하는 그런, 왜냐하면은 무슨 거물들이 이제 많이 나와주면 물론 좋지만은 굉장히 그 트럼프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여겨지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산 보유가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5천만 달러면은 연 2%의 부유세를 적용하겠다. 추가로, 아니면 현재 물리고 있는 것에서 더 늘리자? 아니, 그러니까 전체에서의 2%, 연 2%로 하겠다. 네. 그 다음에 10억이 넘어가면 또 이제 3%로 하겠다. 이제 이런 자산 보유를 가지고 이제 부유세를 또 이렇게 얼만큼 더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는 자산 보유 혹은 상속, 그 다음에 연소득, 뭐 이번에도 보니까 초선 의원 한 명이 또 연소득이 얼마 이상 됐, 물론 젊은 친구 하나가. 그렇죠. 네, 젊은 초선이. 예. 20대 후반이든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초선은 그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인데 좀 길어요,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의 그 구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숫자만 나열하면 복잡하니까 많은 숫자에게 어느 정도의 그 세금, 그러니까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정말로 초상위 부자들 좁혀서 더 많이 하자. 그러면 그 금액이 오히려 더 크기도 하고.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초부유세.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부자들 말고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부자들만 좁혀서 중산층의 탑 클래스 정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지 말고. 그렇죠. 탑 클래스 중에서도 최상위층에다가 탑. 네. 많이.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새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세는커녕 기업에 부과하는 그 법인세 같은 것들도 이제 자꾸 내리고 깎아주고 뭐 이런 추세에서 민주당 주자들이 대선급의 이제 주자들이 계속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죠. 부유세라든가 뭐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더 매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내년에 있을 내년 말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서 이게 아주 큰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뭐 일각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은 최근에 그 폭스뉴스라고 예. 하면은 대표적인 우익. 그렇죠. 예, 우리로 치면 뭐 TV 조선쯤 되나? 하여간 저 우파 성향의 예, 예, 그 예. 매체 아니겠습니까? TV 조선이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나면 본다는 예, 예. 그 언론에서도 이제 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10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층에다가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이 65%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100만 불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연 12억 원쯤 버는. 그렇죠. 근로소득이든 뭐 임대소득이든 등등등 아무튼 12억 원쯤 버는 사람한테 세금 좀 세게 물리자 그랬더니 폭스뉴스 시청자라 함은 대표적인 보수적 이제 그 층들이 그렇죠. 많을 텐데 네네. 거기서도 65% 찬성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폭스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아하,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폭스에서 조사를 했다. 조사를 한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매체에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지 따라가죠.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근데 더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중에서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당신은 어느 정당을 예. 지지합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아하. 증세에 찬성한다라고 민주당은 했다는 거죠. 물론이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는 것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알겠습니다. 대선에서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트럼프가 재선하려면은 이 기류가 확실히 굳어졌을 때는 자기도 뭔가 노선 변화를 하거나 뭐 또 그렇죠. 아이디어를 하나 내야겠죠. 여기에 그렇죠. 부합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부유세 하면 일단 우린 유럽이 떠오르는데 무슨 네, 뭐 네. 스페인? 원래는 스웨덴? 그렇죠. 뭐 북유럽이 덴마크? 왜 스웨덴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 비오른 보르인가? 예, 예. 그 친구는 국적을 아예 옮겨버렸잖아요. 나 세금 너무 많이 낸 거 싫다고. 스웨덴에 그 저기 많죠. 뭐 아바도 그랬고. 예. 스웨덴 대표적으로 부자들은 빠져나가는 나라다. 예. 그래도 뭐 나가려면 나가라. 그래도 우린 튼튼하다라는 대표적인 예.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유세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그래서 복지도 많이 끌어올리고 했던 데들이 이제는 부유세 좀 시들하거나 폐지하는 네. 곳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스웨덴 같은 경우가 정말 수십 년 거의 그 세 세대의 그 시간 동안에 이 부유세는 뭐 건드릴 수 없는 어허. 성역이었었는데 예. 이게 그 2000년대 넘어서 이게 그 우리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그랬지만 네. 폐지하겠다. 중도 보수 층에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부유세를 폐지했던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스웨덴이죠. 네. 그게 왜 폐지를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까 이제 비오른 보리 그 예도 드셨습니다마는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매긴다 하면 그 부자가 뭐 묶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나 갈래? 딴 나라 가면 되지. 그리고 뭐 나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그럼 우리한테 오면 잘해줄게라고 네. 하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마이애미니 뭐 플로리다 이런 데로 많이 오고 그렇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싹 옮겨버리면은 뭐 통제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국부 유출. 아, 그래서 이제 그 스웨덴 같은 경우 결국은 이걸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부유세를 폐지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서 한때는 유럽에서 10에서 12나라 뭐 이렇게 정도 부유세를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몇 나라예요? 지금은 한 4나라 정도밖에 그거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죠. 바로 이제 그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럽의 그 침체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이고 네. 경제 침체와 그러니까는 아까 스웨덴의 경우처럼 국부가 자꾸 이제 외부로 이렇게 나간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부유세를 폐지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프랑스에서 한 달 반 전쯤 전국을 그냥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준 전시처럼 예. 화면만 보면 예. 자극적인 화면이겠지만 뭐 토요일은 항상 그랬습니다. 예. 그걸 보면 그 노란조끼 운동 시위의 핵심도 결국은 부유세 논란 그렇죠.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때 마크롱이 항복 선언하다시피 다 들어줬는데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않은 게 네.
부유세를 그렇죠. 낮춘다? 그러니까 원래 사회당 정부에서 장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장관 했는데 네, 네. 마크롱 대통령이 그때 사회당 정부에서 이제 부유세를 크게 아주 매기고 있었거든요. 아, 높게. 네, 그러니까는 금융 자산하고 부동산을 합쳐 가지고 13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7억 정도 네. 되는데 그 정도의 그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유세를 적용을 한다. 이것이 이제 사회당 정부의 그때의 그 방침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걸 자꾸 폐지까지는 못하겠고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아까 이제 금융자산과 부동산 예, 이렇게 예,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에만 그 부유세를 적용을 시키고 은행에 있는 돈은 세금 안 물리고 그렇죠. 갖고 있는 땅과 집, 부동산에만 근데 매긴다. 이게 사실 그 초대형 갑부들 같은 경우에는 예. 주식 부자들이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이 주식에 대한 결국은 부유세를 안 매긴다는 얘기죠. 예.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저 프랑스에서 국민들이 그 국민들 코 묻은 돈 끌어다가 그 아주 극소수 1% 그 부자들 그 부유세 빼주는 거냐. 그 다시 말하면은 그런 그 엄청난 규모의 그러니까 1% 내에 드는 그런 초대형 갑부들의 그 부유세는 낮춰주고 네. 그리고 뭐 기름, 담배 뭐 이런 서민들 써는 이런 거에서는 세금 올리고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한 것이 바로 그럴 수밖에 저 노란조끼 뭐 운동이었던 거죠.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문제의 핵심에는 네. 부의 정의로운 재분배 그러니까 또는 최고위급 부자들, 뭐 슈퍼 리치라고 하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거고 마크롱은 어떻게든 좀 그건 막아보려고 그렇죠. 뭐 부동산만 매기려고 할 뭐 이런 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미국과 유럽의 상당히 상반된 엇갈리는 것을 개괄해 봤는데 네. 우리에게 부유세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도 지금 경제 위기의 본질은 분배의 위기다. 네. 뭐 그 자영업자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죽음, 뭐 송파 세모니어 살인 사건 이후로 네. 예. 잇따르고 있는 그런 비극들. 네. 그러면서 지난 한 2000년대 들어선 이후 부유세 도입 논란이 항상 있었는데 그것도 큰 선거 앞두고 이슈화에는 실패하고 제도로도 아직은 도입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뭐 다시 좀 공감대가 커지고 네.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예. 이 정부의 성격도 있고 복지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 뭐 한겨레 같은 데서 무슨 뭐 조사도 하고 그랬다는데 우리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가 부유세라는 것을 처음 귀에 들어본 네.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주노동당에서 공약으로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예. 그때 그 말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빨갱이 법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예. 이게 한때 그리고 이제 종부세라고 종부세. 하는 종합부동산세 그것이 그나마 조금 우리 맛보는 정도. 근데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 현금 자산, 그렇죠. 그런 동산. 것까지 다 예. 포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렇게 지금 그 과격한 게 아니고 늦었다. 그런 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왜 많이 벌었는데 그럼 왜 내가 더 많이 내느냐? 네.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가 가지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 21세기 자본론을 쓴 토마 피케티라는 학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핵심 책은 이만큼 두껍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현재의 그 경제 체제 하에서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초과한다.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이 계속 돈 번다는 얘기죠. 돈을 버는 그 토끼 그렇죠. 걸음이 그렇죠. 일반 경제 성장률 거북이 걸음보다 훨씬 빠르다. 크니까 그 생기는 차이를 세금이나 네.
경제 차원에서 환수하거나 그래야 그렇죠. 자본주의가 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예. 뭐 이런. 그러니까는 이런 거, 그러니까 토마 피케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제 시청하신다면은 네. 그 토마 피케티가 말하고 있는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틀린 자료들이 많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긴 있어요, 물론. 네. 근데 그 세부적인 자료 하나하나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그 자본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격차만큼은 본인이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일해서 번 돈을 누가 뺏어갑니까? 네. 그거 예. 뺏자는 게 아니고 본인의 노력 이상의 경제적인 어떤 뭐랄 구조가 현재로서는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것이기 돈을 때문에 벌어온 그 부분.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이 부유세라든가 이 모든 것들의 기본 그 발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내년에 선거 남지 않았습니까? 네. 뭐 쓸데없는 무슨 뭐 유공자 정보를 뭐 공개하니 많이 이런 비생산적인 논란 말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꼭 우리가 하자는 주장도 있고 안 하자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공개 석상 그리고 토론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네. 이런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하면은 토론회 시장 중에서도 가장 핫한 네. 시장인 선거에 네, 딱 이 의제를 공식적으로 올려놓고 그렇죠, 사람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로서 물어보는. 그렇죠. 네. 피케티의 예를 들어서 부유세가 어떤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점에서 지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을 돌아서 결국 우리로 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내년과 다음번 총선, 대선 이때 한번 제대로 우리도 논전을 붙여보자.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버겁고 광대한 주제였는데 미국과 유럽의 엇나가는 동향에서 부유세에 대한 상호 시각 차이와 그것도 각국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지금 환경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부유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예. 한 나라만 해가지고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국제뉴스의 부유세 얘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셨을지 궁금하고 사뭇 기대도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